삼국지에서 엄친아, 주유에 버신 또 다른 엄친아가 있으니 노숙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노숙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의 자는 자경으로 하비국 동성현 출신입니다. 정사에는 임회군 동성현으로 나와 있는데 하비가 원래 전환기의 임회였다가 후한 때 왕작이 생기면서 하비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비가 사마시 진 때 다시 임회로 재편성됩니다. 진수의 기록을 보면 당대 행정구역명 기준으로 쓴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전사하는 과정에서 당대에 맞게 고쳐졌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과거 진해시 출신인 분이 있다 가정하면 창원시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진해시가 마창진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창원시 진해구로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사 과정에서 당대에 맞게 수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진수의 삼국지가 방구석에서 혼자 쓴 사찬서이긴 하지만 진수 사후에 이걸 기록관들이 진수의 집을 방문하여 베껴갑니다. 전사하는 거죠. 이걸 당시 황제 사마충한테 보고는 했을 거예요. 전사에 간 것도 진수의 삼국지가 잘 쓰여져서 사마상녀의 글과 견줄만 하니 후대에 남길만 하다. 황제한테 허락을 받아서 베낀 다음에 서고에 보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황제가 사마충이었습니다. 그 책이랑은 담쌓은 전응하였는데 형식적으로라도 보고를 했다고 치면 행정구역을 서진 기준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지난 망한 나라 기준의 행정구역명으로 올렸다간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노숙이 태어났을 때는 하비국 동성현이 맞다. 제가 가끔 얘기했죠. 서주 인근에 부자가 많습니다. 노숙의 가문은 상당한 부호였고 어려서 부친상을 당하여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실제로 노숙의 집안은 가세가 기울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가장이 죽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하죠. 노숙의 부친이 살아있을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풍족함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숙이 소설 연희의 이미지 때문에 백면서생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초기 생애가 유비, 원술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례한들을 모아서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 거죠. 실제로 노숙의 용모와 풍채도 남다르고 우람하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내들을 모아 사병마냥 군사훈련을 시키니 동네 장로들이 야, 노씨 집안이 갈 때까지 가더니 저런 미친놈을 낳았구나. 그래도 원술처럼 약탈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산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어려운 고향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었다. 이때 주유가 등장합니다. 돈 많은 놈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당시 주유가 거소 현장이었는데 동성현이랑 거리가 좀 되긴 합니다. 당시 하비 땅이 원술이 서주백을 칭하면서 도겸하고 좀 불편한 관계였죠. 이 동성현 같은 경우엔 딱 끼어있는 지역인데 그래도 원술 관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가 부곡 수백을 데리고 노숙을 방문하였다. 실질적으로 삥을 뜯으러 온 거고요. 그런데 노숙이 쌀 3,000곡이 든 창고를 흔쾌히 내주었다. 이에 주유가 노숙을 기이하게 여겨 친분을 쌓게 되었다. 주유가 삥을 뜯으러 온 데는 나름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주유는 원수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주유가 거소 현장을 하기까지 서사를 보면 주유의 백부 주상이 원술 밑에서 단양태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책이 강동을 평정할 때 잠깐 도와요. 손책이 강성해지면서 주유를 다시 단양으로 보냅니다. 여차하면 주상과 함께 호응하라는 뜻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일단 원술의 의심을 사면 안 되죠. 그런데 원술이 뭔가를 알아차립니다. 단양태수에 새로 친족인 원윤을 임명해서 부인 보내요. 그래서 주상과 주유는 원술의 근거지로 불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원술이 주유를 보고 탁월하다 생각해서 병권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유가 보기에 원술이 곧 망할 것 같은 거죠. 저기 시골에 현장이나 하나 하게 해주세요. 원술이 이걸 또 들어줘요. 그래서 거소 현장에 부임하게 되는 건데 양주 거소현에서 주를 넘나들어 동성현까지 왜 갔느냐. 돈 많은 애들 삥을 뜯어오라는 원술의 명이 있었을 겁니다. 원술이 약탈 경지에 일가견이 있죠. 젊어서부터 노중환기다 해서 시장통에 아끼였습니다. 근거지 약탈 문제 때문에 사실 원술이 황제에 오르는데 지지를 못 받았던 것도 있어요. 실제로 원술은 이 소식을 듣고 노숙을 동성현장에 임명합니다. 조조가 영군태수를 급조해서 미축을 꼬드기려 한 것과 상당히 닮아있죠. 그런데 노숙의 원술에 대한 관점이 주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시기도 서주대학살 시기라 회수와 사수에 사람이 살 곳이 없었다. 이에 노숙이 내 듣기로 강동에는 기름진 땅이 말리나 된다더라. 자신의 사병들과 가솔들을 끌고 야반도주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원술이 가만 안 있죠. 거부가 하나 튄다는데 추격합니다. 이에 노숙이 보란듯이 활로 방패를 쏴맞히는데 이 방패가 활에 뚫려버리는 거죠. 노숙의 용력을 본 추격병들이
쫄아서 벙칠 때 훈계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니들이 추격으로 공을 세워도 상을 받지도 못할 건데 뭐하러 땡깡을 지기냐. 이에 추격병들이 하오하오를 외치며 돌아갔다. 이 일화도 그렇고 훗날 노숙이 관우한테도 안 쫄거든요. 아마 몸집은 비슷했을 겁니다. 즉 노숙은 백면서생이 아닌 실제로는 오히려 장수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노숙은 주유를 찾아가 합류합니다. 그런데 손책에 대한 관점은 주유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노숙이 조모의 상을 구실로 다시 동성연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유엽이 노숙의 친구였는데 당시 거병한 무리 중에 정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나라 그 정보 아니고 유수 근방에서 1만여 무리를 거느렸던 호족이 있어요. 여기가 또 하필 주유가 현장으로 있던 거소연 인근입니다. 유엽이 정보를 섬기자 꼬드기는 거죠. 빨리 다시 돌아와라. 이때 노숙이 유엽을 따라갔으면 조조군에 임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유엽이 정보에 의탁했다가 되려 정보를 죽여버리고 조조군에 임간하거든요. 그런데 주유가 노숙의 모친을 인질 잡아버립니다. 주유가 손책한테 완전 갈아타면서 노숙의 모친을 오군으로 옮겨버려요. 이에 노숙이 나 이제 떠나야 된다 말하니 주유가 설득하는 겁니다. 당시는 손책이 딱 죽은 타이밍이었거든요. 마원이 광무제에게 말하길 지금 시대는 군주가 신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하도 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라고 했다. 유엽이 한 말은 그냥 쌩까라. 노숙은 주유를 따릅니다. 그리고 송건한테 노숙을 천거하는 거죠. 송건이 상당한 촉배이였죠. 역시 노숙과 술을 마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탑상책이 나오는 건데, 참고로 탑상책은 침상머리에서 나온 개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조조가 과거 항우와 같이 강성하니 강동에서 시즈모드 박아놓고 황조와 유표를 도모하여 국호를 세우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사실 대놓고 모반하라는 거죠. 이에 송건이 나는 한왕실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의 송건은 젊었고 기반이 약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사신들이랑 툭 터놓고 대작하는 송건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이 탑상책을 듣고 십선비 장소가 또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놈을 만나. 어디서 새파란 놈이 하나 굴러들어와서 송건한테 국호를 세우고 왕을 칭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 이윽고 형주의 형세가 급변합니다. 유표가 조조와 대치하다가 병사한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유표의 군벌과 호족들 중에 친조조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숙이 급히 형주로 유표의 조문을 가겠다 합니다. 가서 얘들이 조조한테 붙지 않도록 수를 써보겠다. 근데 형주로 가는 중에 이미 늦어버려요. 유종이 왕위의 계책을 따르지 않고 부손의 의견을 따라 조조한테 항복해버린 거죠. 이에 도망치던 유비를 하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노숙이 묻는 거죠. 님 주 터지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임? 유비가 답하는 거죠. 창호태수 오거한테 의탁하려 한다. 유비와 오거가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노숙이 오거 그거 별로 아닌데 내 말 좀 들어봐라. 같이 싸우자. 이에 유비가 제갈량을 노숙과 함께 시상의 송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비는 관우의 수군 및 유기군과 합류, 번구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노숙이 제갈량을 알아보고 내가 네 형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막 다 했다. 송건을 만난 제갈량이 합종책으로 함께 대항할 것을 설파했다. 그런데 오나라 대신들이 항복을 주장하는 거죠. 이에 노숙이 송건을 살며시 따라 들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속히 항복하고 업으로 가족들을 보내시죠. 이건 대신들의 말을 비꼬면서 송건을 떠본 겁니다. 이에 송건이 열받아서 노숙을 배려하니 노숙이 어찌 싸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를 배려하시냐. 이에 송건이 하려던 말 계속 해봐라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조조 밑에 들어가도 지금보다 벼슬이 낮아지진 않을 건데 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복하자는 놈들 말 듣지 마라. 이에 송건은 파양호에 파견가 있던 주유를 부릅니다. 주유가 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5만만 주면 이겨 보이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3만밖에 차출을 못합니다. 그리하여 오림과 적벽에서 조조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는 서사인데 이 자세한 부분은 적벽대전편에서 면밀하게 얘기했으니 패스하고 적벽대전 이후에 유비에게 상당한 호재가 하나 뜹니다. 바로 주유의 사망이에요. 주유가 오래 살았다면 유비는 입촉하지 못하고 되려 주유의 이분직의 계책에 유비가 차출되었을 겁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 삼국지 지폐를 쓴 노필도 공근이 안 죽었으면 그 근심 걱정에 어찌 유비가 촉을 도모할 수 있었겠느냐. 후술하겠지만 주유의 유언으로 노숙이 병권을 주게 됩니다.
이후 익양대치에서 관우와 한 차례 충돌하죠. 유비가 익주를 도모하면 형주 일부를 돌려준다 했는데 익주를 먹고 나서 반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군이 대치하는 건데 그 일전에 관우를 얘기할 때 말한 적 있죠. 노숙은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령으로 하여금 대놓고 넘어오지 마라 위협하는 대신에 그냥 복병을 숨겼으면 도화 뒤에 다 골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노숙의 대전략에는 항상 유비가 있었기 때문에 유혈 사태는 막으려 한 거죠. 여기서 단도부의 일화가 나오는데 노숙이 관우를 1대1로 만나서 단판 짓겠다. 관우가 우리가 밤낮 없이 신발도 안 벗고 싸워 뺏은 땅인데 어찌 돌려달라 하느냐. 노숙이 반박하는 거죠. 니들 쫓기는 신세 아니었냐. 하물며 우리가 촉을 토벌하려 할 때는 친족을 지킨다면서 길막을 하더니 니들이 거짓으로 유장을 도모하고 호로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땅을 빌려준 건 니들이 땅도 없는 개꺼렁뱅이라 빌려준 거였는데 이제 익주를 얻었으니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군만 반환하라는 거다. 관우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에 관우를 따라온 부하가 덕 있는 자가 땅을 가지는 게 맞다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에 관우가 막 나가 있어라 하면서 저런 놈이 나라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노형 참으이소.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이때 장로가 항복하고 조조가 한중을 취하니 유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사, 강하, 계양을 송건군이 남군, 영릉, 무릉을 유비군이 갖는 걸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끝으로 노숙은 217년 45세로 사망합니다. 참고로 이때 노숙은 새로 태어날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죠. 이름도 도금으로는 같은 노숙입니다. 가절, 하구도까지 오르다 오나라 망국 몇 년 전에 사망하죠. 자, 그렇다면 노숙의 3분지계는 주유의 2분지계와 무엇이 다른가? 주유의 2분지계나 제갈량의 융중대 그리고 노숙의 3분지계의 주요 골자는 합종을 기반으로 한 협공입니다. 참고로 감령의 2분지계에는 이게 없죠. 감령의 2분지계는 파초까지 빠르게 점령하고 천하를 양분하여 싸우자는 겁니다. 주유의 2분지계를 보면 손유를 한중에 받고 주유와 송권이 형주에서 밀고 올라간다. 단 마초와의 동맹을 맺는다. 이건 융중대에도 나오죠. 서융과 화합한다. 여기서 서융이 관서군입니다. 특히 주유의 2분지계에서는 유비를 배제해요. 그 역할을 관서군의 한수와 마초가 하는 겁니다. 유독 노숙이 대전략에 유비를 끼워서 형주 땅을 빌려주는 쪽으로 드라이브하는 등. 참고로 노숙이 이런 대전략을 기반으로 판을 짤 때도 마초와 한수가 건재했습니다. 당시 관서군의 규모가 10만에 육박했던 걸로 보이는데 노숙은 왜 마초 한수가 아닌 유비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관서군은 어차피 조조와 싸우게 되어 있다. 즉 관서군과 중원의 대립은 딱히 관리하지 않아도 될 변수이다. 또는 관서군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결과론적이지만 관서군은 211년에 동관에서 대패하고 215년에 한수가 하우연한테 막타 맞고 날아가죠. 노숙이 217년에 죽으니까 아마 이걸 보고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나라의 입지로 봤을 때 유비가 필요하긴 했어요. 다만 노숙을 온건파로 분류하여 유비한테 퍼주기만 한 걸로 보여질 수 있는데 노숙에게는 플랜 B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하아몽, 괄목상대 일화의 주인공이죠. 여몽과의 담화에서 엿볼 수 있는데 노숙이 여몽을 무인 출신이라 크게 기대 안하고 만났다가 여몽이 묻는 거죠. 관우를 상대할 방책이 있느냐. 노숙이 답합니다. 상황 보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겠다. 이건 사실 여몽을 무시하고 깊은 대화를 안 하려 한 거예요. 그냥 술 먹다가 뭐 어찌되든 되겠지 이 정도로 얼버무린 겁니다. 그런데 여몽이 진지 빨고 얘기하는 거죠. 관우와 우리가 비록 한 집안 식구처럼 보이나 관우를 상대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한다. 겉보기에 관우는 춘추를 즐겨 읽는 등 학문에 박학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격 자체가 남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이다. 즉 양국의 불상사를 야기할 빌런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책략을 줍니다. 기록에 따라서 3가지 또는 5가지라 하는데 노숙이 이 책략을 생전에 발설하지 않아서 어떤 계책인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다만 이후 여몽의 대관우 전략을 보면 추측할 수 있죠. 통수치거나 조지라는 거예요. 근데 노숙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크게 감흥을 받고 그날의 오하의 아몽이 아니다. 사흘이면 괄목 상대구나 하면서 여몽의 모친에게 예우를 표하고 여몽과 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노숙은 여몽의 플랜 B를 탁월하다 봤을 것이고 관우라는 변수를 관리할 비책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노숙이 관우의 양번북진 2년 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병권을 이은 여몽의 강경책으로 관우가 어찌 목만 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듯 당대 삼국 정립의 형세는 노숙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4대 역사학자인 여사면이 유비도 아닌 주유와 노숙을 분란종자라고 까면서 이들의 계략으로 60년 분단의 재앙이 생긴 것이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하던 손찬이 형이 벌떡 일어나 급히 조은을 불러 물으니 주유와 노숙이 어떤 자들이요? 조은이 답하길 소인으로 알고 있어. 이에 손찬이 형이 의아해하며 주유가 누구요? 젊어서부터 손책을 알아보고 위무제의 백승기세를 꺾어 손씨 왕업의 기틀을 마련하니 그 명성을 천하에 떨친 자 아니요? 노숙은 또 누구요? 송권을 만나자마자 동제의 지략을 세우지 않았어. 그대는 어찌 이런 자들을 소인이라 평하오? 이에 조은이 답정너는 노답이라는 한심한 눈빛을 짓더니 그것이 바로 소인이라는 것이요. 무릇 군자라 함은 충성을 다하여 황제를 보좌하고 현명한 교리를 숭상해야 하거늘 힘과 뜻이 닿지 않는다면 젊은 시절의 제갈량과 같이 농사나 지을 일이지 한실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손씨에 충성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제갈무후 역시 유비에게 충성했으니 그가 유, 숙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참으로 편파적이오. 이에 조은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고금을 논하여 이르자면 먼저 근본을 정하고 그 근본을 행할 때에는 근원을 살피라 하였소. 제갈무후는 강남에서 마치 용처럼 운구하여 광안을 열망하니 이는 황실에 대한 근본이 있었던 것이요. 작금의 현등 역시 한 고조의 핏줄이며 당대 신의를 보이므로 한왕실을 다시 세우고 종묘를 잇게 하니 유비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대신 그럴 수 있었겠소. 말문이 막힌 손찬이 형이 조은의 언변을 기이하다 여기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참고로 이 꽁투의 담화는 원조 촉바 습작지 선생의 준호통 제갈론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유의 유유상종 엄치나 노숙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